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강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이 죽었다, 범죄자의 세상이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40대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돈을 뜯어냈습니다. 교도관이 재소자들에게 접근해 받아낸 돈만 약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건물에 새든 5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80대 건물주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성적취물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의 과실로 숨진 만 61세 주부의 장래 수입이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여성의 정년을 60세로 보고 장래 소득을 계산했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수요일이 왔습니다. 수요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제일 싫어하는 요일인데.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13,012명. 방역 당국은요, 이 확진자 수만 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달라 하던데 지난 2년 동안 확진자 통계를 매일 발표했던 이 보건당국이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당혹스럽더라고요. 어쨌든 2월 3일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진단 체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조심 또 조심하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박상희 소장,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밤이고 낮이고 사건 반장만 본다 하신 글로리아 초심님, 시청자의 분노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사건 반장 열렬히 응원해 하신 조달구님, 부끄럽지만 댓글 처음 남겨요 하신 이정옥님, 이미자님, 김정옥님, 윤명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아파트 복도에서 먼지 탈탈.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윗집 여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한 아파트 주민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지금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상식적으로 저렇게 해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 온 윗집이 거기다가 큰 개를 2마리 키우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털도 양이 되는데 저렇게 청소기 먼지통을 지금 탈탈 밖으로 털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불에 옷에 걸레, 신발 모든 물건을 다 저렇게 턴다고 합니다.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바로 아랫집인 작성자 집 난간 복도에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이고 또 바람 불면 개털이 굴러다닌다고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상황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센 반발만 낳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실을 통해서 민원을 넣었더니 윗집에선 관리비 내는데 왜 안 되냐.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소란을 지금 피우고 있고 또 작성자 집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할 일 없어서 민원 넣었냐. 입을 찢겠다. 이렇게 심한 말까지 입을 나왔습니다. 찢겠다고요? 정말 심한 말이 나왔습니다. 네, 현관문도 막 두드린다고 하고요. 관리실에서 쓰레기 투척 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였는데 하루 만에 없어졌고 또 아파트 자체 층간소음위원회가 나서서 윗집을 가서 좀 제발 먼지 좀 털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여러 번 주의를 주니까 이 윗집 사람들이 밤 10시에 이 바닥을 막 쿵쿵 두드리고 굽 있는 신발을 아예 그냥 신고 막 이렇게 방에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소장님, 이거는 니들 한번 그러니까 와서 저희 때문에 좀 불편한 거 이래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극단적인 사고로 가는 경우도 저희가 여러 사건을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싸우자는 건데 아래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고의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부러 막 바닥도 두들기고 막 일부러 싸우자고 하는데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혼낼 수 있는지 좀 추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랫집에 아이가 있는데 개털문 알레르기가 있대요. 아이고야. 위에서 계속 청소기도 다 털고 이러면 아랫집으로 고스란히 가죠. 이거 너무 매너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지금 나온 내용은 이 아래층 주민의 일단 주장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거? 아니 이게 층간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글자 그대로 국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기를 인류가 못 때리는 것처럼 딱 잘라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 아까 심한 말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나 모욕 같은 걸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어떤 호소를 하게 되면 또 더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박수정도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더 그러다가 큰 어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려도 힘들 것 같긴 한데 안 해보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게 법대로 뭔가를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럼 해결 아무 솔루션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셨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 있는 거죠. 이거, 우리도 지금 이거. 층간소음위원회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도 이런 갈등들을 안 없어지고 있잖아요. 예, 제가 어떻게 솔루션을 이래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나라도 국가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지금 이런 말씀을. 조심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화해 어떻게 해서든 좀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 일단 가보죠. 주차장 빙판길의 쿵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량이 지하 주차장 이렇게 내리막길로 씩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네. 하더니 영영 쾅. 이게 말이죠. 알고 봤더니 지금 이 빙판길 보이십니까? 블랙아이스라고 하죠. 이게 그냥 딱 있어가지고 제동을 걸어도 그냥 차가 자기 마음대로 훅 가다가 이제 벽하고 쾅 부딪힌 겁니다. 이거. 예, 변호사님. 제대로 눈을 치우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었어요. 이제 블랙아이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차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저렇게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사실 그냥 쭉 직진했으면 다른 차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피해라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핸들을 틀어서 차량이 없는 이제 벽 쪽으로 그러네요. 가게 된 거죠. 지금 왼쪽으로 조금 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이게 저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혹시 그 보험으로 좀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주차장 관리 업체 측에다가 이거 보험 사고 접수해달라 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 측은 이거는 차량 운전자 과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험 접수해줄 수 있겠느냐라면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양 변호사님, 저게 운전자분 저 상황에서도 하면서 이렇게 딱 왼쪽으로 틀었을 정도의 운전 실력이라면 예,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모든 경우에 그렇긴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과실 비율을 나누는 법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어찌 보면 이제 자기 과실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100% 다 운전자 과실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거 참 입증하기도 어렵긴 한데 물론 이제 저게 정말 블랙아이스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따져보기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렇게 영상에 봤었을 때도 100% 운전자 과실로 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주장을 하시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자율주행 중인 강아지. 이건 또 뭘까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자, 운전석 창문을 이제 잘 한번 아이고, 이게 사람이 아니고요. 뱅댕이 두 마리가 지금 한 마리는 운전대, 한 마리는 창문을 열고 지금 바람 쐬고 있습니다. 아니, 저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운전대 잡고 있는 거 저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거 무릎을 강아지 두 마리를 무릎에 앉힌 채 지금 저렇게 고개 운전이죠, 저거. 양 변호사님. 예, 그렇죠. 저거 진짜 순식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신 분도 걱정스러워서 저는 촬영해서 신고까지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랬겠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사람이 아예 보이지가 않을 아이고야. 정도고요. 뭐 아시겠지만 걔들이 뛰어내리거나 하는 사이에 뭐 핸들을 잘못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를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 범칙금도 4만 원에 해당하는 것도 맞고요. 가끔 저런 모습도 실제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주변 사람들 너무 불안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목숨 건 무단 횡단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자,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 중앙 분리대 밑에서 착 이렇게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틀었어. 야, 세상에 이거 보세요. 사람입니다. 사람. 자,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또 이건 다른 영상인데 이것도 사람이 지금 분리대팀이 막 기어 나오고 있고요. 아니 이거 백 기자 이걸 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영화 링에서 사다코 막 이 TV 화면에서 막 이렇게 기어 나오는 것처럼 네. 딱 그거
아니 세상에 네.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거. 너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지금 운전자가 피할 수 있었던 게 상대 쪽에서도 놀랐어요. 상대편에서 마주오는 차가 경적도 울리고 상향등을 켜줘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딱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속도를 줄여서 큰 사고는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아래서 지금 아저씨가 기어 나온 상황이고 지금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도 1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중앙분리대 아래로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너무너무 놀랐다고 하네요. 손 변호사님, 혹시 1980년대 대한민국은 이랬다 뭐 이런 유튜브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네. 예,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데. 아니, 거기 보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 진짜 올림픽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강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예. 설명들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옛날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신 것대로 지금도 저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특히 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만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벌칙금 부과 안 받으니까. 특히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요, 2020년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가 3,000명을 조금 넘는데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37명입니다. 아유, 10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명꼴로 무단횡단 중에 사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죠. 게다가 지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중앙분리대를 뭐 넘거나 밑으로 기어서 갔을 경우에는 뭐 운전자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속도를 줄이기 힘들고 사망사고로 이을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운전자의 경우에는 사람을 치여서 사망하게 했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은 진짜요? 곧 보행자가 설령 사망한다 하더라도 사실 피해자로서 받을 것이 많지 않은 또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롯이 본인 손해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장페이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이 죽었다, 범죄자의 세상이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아봅니다. 자, 백 기자, 이 사건 반장에서 정말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사건입니다. 이 충남 당진의 두 자매 살인 사건. 어제 항소심 있었잖아요. 네, 하룻밤 만에 두 딸을 잃은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은 모자라고 사형을 꼭 선고해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여러 번 입장을 밝혔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여름 충남 당진에서입니다. 30대 남성이 같이 살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똑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있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언니까지 결국 하룻밤 만에 두 자매를 모두 살해합니다. 명품 가방과 차를 훔치고 또 피해자 휴대폰으로 게임 관련한 소액 결제까지 했었죠. 피해자 행세까지 하면서 일주일 넘게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3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무기징역이라면 후에 가석방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은 상황이죠. 법정 분위기는 다소 차분했다고 합니다. 다만 두 자매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긴 한숨을 쉬면서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보였습니다. 예, 이 두 딸을 잃은 아버지의 그 긴 한숨 뒤에 이어졌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 남의 목숨은 목숨이 아니고 피의자의 김이 목숨은 목숨입니까? 어떻게 사람 둘씩이나 죽여놓고 둘뿐입니까? 제 딸 밑으로 자녀가 4명이 있어요. 저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 똑같잖아요. 범죄자의 세상 아닙니까? 범죄자는 법에서 보호해주고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해주는데 피해자인 저희들은 전부 다 황폐해져가지고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범죄자의 세상입니다. 진짜 뭐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유족을 보면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유족이 부모님과 어린아이 4명입니다. 네, 이 정말 하늘 같았던 엄마, 우주 같았던 엄마, 그런 딸을 잃고 지금 연로하신 두 분과 애들만 남았으니까 정말 우리는 황폐해졌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마음에 와닿고요. 피고인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는 절규도 정말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게 처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국민청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상공개를 압박하고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 당신 따님들의 이렇게 이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김모 씨로 불립니다. 손 변호사님, 당시 범행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시죠. 네, 이 범인 피고인인 30대의 김 씨와 이제 세상을 떠난 피해자 여자친구 이 사건 전에 경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사실 이제 교제를 하면서 가족과도 같은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 6월이었죠. 당시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말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이 피고인 김 씨가 술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목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여자친구에게는 그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 이제 그 숨진 여자친구인 동생이 당일에 오면서 언니도 이 같은 아파트로 왔는데 같은 아파트가 같은 집은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의 다른 층에 살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종종 이제 그 서로 일을 도우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이 사건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범행 결론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이 언니가 자주 왕래하니까 언니까지 죽여야겠다라는 끔찍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니 집도 아니까요. 그 언니 집에 창문을 통해서 침입을 해요. 그다음에 언니가 집에 들어오기를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언니가 퇴근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왔고요. 안에 있던 이 피고인 김 씨가 언니까지 목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이 사건이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웠던 것이 이자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그 SNS로 따님들 행세를 하면서 이게 시신을 너무 늦게 발견을 해서 시신이 막 훼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때가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훼손이 심하게 됐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자가 이 언니를 해친 다음에 언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제 가게를 운영했던 모양입니다. 당진 쪽에서. 그래서 일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보내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제가 좀 전화는 못 하는데 문자로 부산에 내려가서 며칠 자리를 비워야 된다. 나중에 올라올 때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해놓고 아마도 저는 이제 가게에서도 뭔가를 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좀 동생한테 연락을 할 텐데 가게 비밀번호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자매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연락을 받은 직원 입장에서는 아니 나한테 문자 보낼 거면 동생한테 문자 몇 번 보내면 금방 쉽게 숫자 몇 개만 누르면 되는데 왜 가게 비밀번호를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지? 주변에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 발각이 났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자매의 집을 찾아갔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심하게 훼손이 됐어서 사실 아까 보셨던 아버님 같은 경우는 멀쩡한 모습으로 이 딸들을 떠나보낼 수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정말 아버님 입장에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살려둔다는 거를 지금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각자의 집에서 또 시신이 발견됐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부패한 정도인데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그 상실감에 이어서 죄책감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내 소중한 딸들을 내가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며칠이나 지나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건데 그 후에 이 사람의 행태가 너무 용납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 귀금속, 카드, 명품백, 차 다 훔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도 못 느끼는 행동들을 계속해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의 카드를 가지고 소액 결제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품백은 가져가서 자기의 옛 애인한테 또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버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겠어요? 자, 손 변호사님, 일단 아버님은 1심에서도 계속 2심에서도 계속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이제 재판부에 이제 호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사건들을 다룰 때마다 항상 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형이냐 아니면 사형 외의 형벌이냐 그 둘을 두고도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피고인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한다는 얘기는 사실 사형을 선고하고 확정시켜서 집행을 하면 우리와 격리가 됩니다. 예. 사망하니까요. 아니면 아예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일종의 종신형을 선고하면 그 역시 사회와 격리가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법상 공백 지역이 있는 거죠. 우선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요. 문명 국가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목적 자체로만 다뤄야 한다. 그리고 또 생명을 박탈할 정도, 즉 사형이죠. 사형에 처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면서 일단 사형은 배제했습니다. 특히 집행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무거운 게 무기징역이잖아요. 예.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무기징역이 사회와의 완벽한 격리를 의미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가석방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추가적으로 하는데요. 가석방 가능하다. 나중에 20년 지나면. 하지만 그때 행정관청이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법부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법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석방은 또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밝혀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안조에 있었던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김태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요거는 유사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처벌의 공백을 과연 사법부가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입법부가 좀 해결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입법부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는 이 사형제와 관련된 얘기를 드릴 때마다 이 정치권이 정말 이게 비겁합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대선이든 총선이든 사형제를 뭐 종신형으로 바꾸겠다. 혹은 뭐 이런저런 법 개정을 하겠다. 공약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죠. 하지만 누구도 그런 공약을 걸지 않습니다. 왜? 선거에서 표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 어중간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저는 근데 법원에서 아까 가석방 신중해야 한다 이 얘기를 뭐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20년 지나고 나서 가석방 이제 가능해지는 그 2042년에 그럼 그때 가서 법무부에서 맞다 그때 재판부가 이자는 가석방 신중하게 하라고 했지 뭐 그래서 그때 또 뭐 이렇게 기억을 할까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이 재판부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데 좀 답답합니다. 그냥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자, 근데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딸에게 떳떳하고 싶다. 이 싸움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잠깐 더 듣고 가시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상고.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죠. 갈 때까지는 가봐야죠. 이게 부모 입장 아닐까요? 부모 때는 돌이고. 그래야 죽어서라도 애들 떳떳하게 만날 수가 있지. 애들한테 그래 하고 싶어요. 아빠 최선 다하고 왔다.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사실적으로.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아버님 저 말씀을 듣고 딱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2012년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 가정주부를 무참히 살해했던 서진환이라는 자가 있었거든요. 1심에서 서진환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때 이 피해 주부의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요. 무기징역 할 거면 차라리 유기징역해서 빨리 풀어줘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라고 재판부에 호소를 했어요. 예? 그게 정말 어떤 이런 강력범죄 피해자분들의 유족들의 전반적인 저는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장님, 근데 이 아버님 좀 이게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앞으로
근데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아이들한테 오늘이 니네 엄마 죽인 사람이 사형받는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왔다고 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아이들도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이 분노를 해결하실 길이 없으실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이 손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20년 후에 그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내 손자들이 그 엄마 죽인 인간을 찾아간다 그럴까 봐 나는 그것도 겁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네,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최대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정서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는 정말 가족의 비극으로 보입니다. 예. 뭐 아무리 그래도 이런 사적인 어떤 복수 이런 거는 뭐 옳지는 않은 거겠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돈을 뜯어냈습니다. 교도관이 재소자들에게 접근해 받아낸 돈만 약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봅니다. 아 진짜 이거 영화 같은 일입니다, 진짜. 저도 영화 속에서만 오. 보던 내용 같은데 예. 이게 실제로 있네요. 네. 재소자 뒤를 봐주면서 이제 금품을 챙긴 건데요. 이게 어디냐면요. 부산 구치소였습니다. 한 2019년 11월입니다. 한 남성이 사기죄로 구속이 됐는데 이 교도관이 재소자를 찾아가서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편하게 형님이라고 불러. 너 재판 도움되도록 내가 외부인이랑 연결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분을 트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주식을 좀 해야 되는데 돈 좀 빌려줘라고 하고 또 재소자가 여자친구에게 옷을 좀 받아와줘라고 부탁을 하니까 부탁을 들어주고 여자친구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습니다. 또 유흥주점에서 수십만 원의 접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기범 등친 교도관입니다. 야, 이거 뭐 일단 뭐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속 시원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뭐 그렇습니다. 이거 양가 감정이 좀 교차하네요. 예. 아니 뭐 그렇긴 해도 그 복역 중인 사람에게 사기를 친 거니까 결국 이 교도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아이, 그럼요. 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감 생활 중인 재소자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내가 법원 직원 잘 아는 지인이 있다. 그 지인 통해서 재판부에 양형 내가 고려해달라고 하겠다. 뭐 형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예. 1,000만 원을 받아내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방 재소자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또 그 재소자한테 받았어요. 그리고선 또 이거를 또 확인을 해가지고 쪽지에 적어가지고 다른 재소자에게 또 전해줍니다. 아이고야. 그뿐만 아니고요. 이번에는 독거실에 있는 이제 독방을 쓰던 기업인이 있었는데 이 기업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먹을 걸 주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그리고 내가 좋은 교도소로 보내주겠다라고 제안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가석방 관련된 제안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솔깃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윗선 접대해야 되니까 가석방 필요한 점수 관리하려고 이게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너 가족들이 청주에서 펜션업 하는 거 안다. 예. 내가 그 가족들하고 휴가 거기로 가려고 하니까 준비 좀 해놔라. 나 여행 가야 되니까 미리 세팅 좀 해놔라. 그래서 숙박료, 뭐 렌트비 등 비롯한 160만 원어치 이익을 또 받아 챙깁니다. 와, 양 변호사님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정말 가끔 가다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뭐 불법적인 반입물품 대표적으로 담배 같은 거 들였다가 처벌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봤었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는 정말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자기 가족여행 간다고 재소자에게 그 여행지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는 무슨 마피아 영화에서나처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2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지는 바람에 억대가 넘는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교도소에 갔을 때도 이 억대가 넘는 빚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재소자들에 접근해서 사기를 친 건데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아는 재소자들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했는데
재소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들이 교도소로 들어오는 걸 곤란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예. 무작위로 들어오는 재소자들인 거고, 그리고 무슨 빚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펜션 접수해라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좀 못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소장님 진짜 그 이 상황이 딱 영화 무슨 프리즌인가 거기서 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 속에 있는 일이 진짜로 또 일어나서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그래야 되는지. 근데 이제 저는 맨 처음에는 억대 빚을 져서 빚 갚으려고 그런 건가? 그 토토도 나쁜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억대 빚 때문에 막 심적으로 막 급박해서 누군가한테 재소자한테라도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한심하고, 이런 표현 괜찮은지 모르지만 찌질한 그런 죄들을 많이.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예. 뭐 무슨 심부름 해주고 50만 원 받고 펜션 가서 놀고 술 접대 받고 뭐 주식 사야 되니까 돈 좀 꺼줘 뭐 이러고, 이건 정말 정말 기강을 흐트리는 일 같고요. 이런 일이 이제 정말 법무부에서 많이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백 기자 재판에 넘겨졌죠? 네, 징역 3년을 받아서 결국엔 이 사람도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이 선고됐고요. 재판부의 판결문 자세히 보면요, 뇌물 등으로 약 3천만 원의 돈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그 청주의 펜션에 풀 세팅해놓으라고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요 또. 양 변호사님 이게 지금 제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이 사기당한 재소자들과 같은 방에 넣어라.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럼 아마 상당히 좀 재미난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 네. 근데 이제 아까부터 이제 어떤 뭐 감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맞지만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드는 대로 다 할 수도 없고, 또 국가의 형벌권이 복수를 행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했을 때 농담으로 하신 거로 저는 이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서 사실 3년형의 추징금까지 저렇게 무겁게 처벌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심, 1심 무죄로 나왔던 부분도 있고, 또 심지어 1심과 2심에서는 일부가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이런 것도 무죄로 깎였어요. 하지만 형량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무겁게 봤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손 변호사님, 제가 예전에 군복무 대신하는 경비 교도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친구가 그걸 했었는데 1990년대 후반에.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근데 저는 요즘도 이런 일이 극히 일부겠지만. 네, 사실 교정 공무원의 어떤 지위도 점차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충격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사건의 원인 스포츠 도박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인 거죠. 여기에 한번 빠지면 결국은 돈을 계속해서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아예 그 원인부터 좀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젊은 층에 또 이렇게 만연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좀 나중에 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건물에 새든 5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80대 건물주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성착취물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봅니다. 세상에, 세입자 50대 여성 세입자한테 80대 건물주가 네. 성착취 동영상을 이 폰으로 보냈어요. 맞습니다. 이 50대 여성 남편을 잃고 혼자 식당을 꾸려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남편을 잃었군요. 남편을 잃고 이제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80대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하. 뭐 월세를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임대차 계약 메시지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착취물을 보냈는데 남녀의 성관계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아니 이게 소장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는 희롱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본인의 성적 욕구의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이거 뭐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실수 아니죠. 이런 영상을 무슨 80세께서 뭐 실수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게 이 여성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했겠죠. 저 사람이 남편도 잃고 뭐 이 시간에 혼자 있으니까 내가 이제 성희롱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내가 건물주니까 감히 나한테 그런 걸로 반항하거나 따지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 차례 보낸 것 같죠. 네. 이 양 변호사님 진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아니 진짜 이거 되게 정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가 어쩔 건데 남편도 없고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분명 말하겠지만 저는 아예 못 믿겠습니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힘들었겠죠. 나를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좀 모욕적인 그런 생각, 그 성적 수치심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아까 박 수장이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보내고 그친 것도 아니고요. 그러고 나흘 있다가 또 다시 이번에는 아예 자정 가까운 밤늦은 시간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을 수가 없었겠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 자정쯤 저런 걸 보냈으면 그럼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의도가? 졸려서 실수였다고 아마 또 주장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진짜네요. 실수로 보냈다니까. 또 저랬네. 예? 손 변호사님. 네, 이 사건 보면은요. 만약에 고의로 했다면은 이건 범죄가 됩니다. 하지만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실제로 정말 과실에 의해서, 즉 실수로 보냈다면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겁니다. 물론 민사적인 해결은 별개로 치고 형사적으로 범죄는 아닌 거죠. 따라서 그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법적 조력을 좀 받았나 보네요. 또는 실제로 실수였을 가능성도 일단 2단계에서 배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실수냐 아니면 정말 어떤 고의에 의해서 보낸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뭐 신이 아닌 이상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때를 그대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또 첫 번째, 2번 보냈습니다. 예. 그것도 4일 간격이 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실수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 어떻게 하다가 한 실수인지를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을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어떻게 입수해서 뭘 하다가 실수로 왜 그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하다가 눌러서 실수로 갔느냐. 이게 납득할 만해야지 수긍이 가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피의자와 피고인이 해야 할 몫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양 변호사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사람은요, 사실은 실수였어도 정말로 실수였어도 법망을 빠져나가기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이나 음성 같은 것들을 이 전송한 것 자체가 분명히 성범죄 처벌에 의한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왜 제가 이제 실수였어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실수라는 건 뭐겠어요? 이거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친구 이런 걸 주고받는 사이에 만약에 주고받았다 이러면 혹시 잘못 보내서 저 사람한테 보냈다 이런 걸 그 통신 기록 같은 걸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로 실수로 보냈더라도 저 사람이 보낸 저 성착취물 중에는 딥페이크 영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유명인들 얼굴하고 음란 영상을 합성해서 만든 거 있잖아요. 요거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보냈다고 할지라도 처벌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수로 보냈어도 반포 목적을 가지고 보낸 것이라면 어차피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백 기자, 그래서 재판 지금 뭐 1심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80대 남성은 성착취물을 보낸 거는 맞다. 그런데 실수였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또 같은 전과가 없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줬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 회복에 나서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사건 반장 진행하면서 꼭 이렇게 뭐 이 감형이 되는 게 뭐 피해 회복에 노력했고 또 그냥 뭐 반성도 하고 있고 그런 걸 전혀 안 했다는데도 왜 이렇게 솜방망이 판결이 나온 거죠? 재판부는 실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니라는 취지죠. 예. 게다가 이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어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좀 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과가 없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도 고려됐습니다. 이제 80살 넘은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소장님 아까 그러니까 저 피해 여성분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귀에 쏙 들어온 게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을 느낀 거는 그건 기본이고 네. 가장 저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분은 아니 내가 우리 남편 돌아갔다고 네. 이 사람이 지금 난 무시하는 거가 이게 정말 큰 그거였을 것 같아요. 네, 희롱하고 전 농락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다라는 상황도 저는 충분히 악의적으로 농락의 고려 대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솔직히 자영업을 하거나 어떤 건물에 사는 사람이 집주인이 뭐 나가라거나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생존에 대한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굉장히 괘씸하다. 그러니까 물론 뭐 80세가 넘었고 동종전과가 없기 때문에 뭐 참작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법의 뭐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제 80세 노인들이라고 해서 성적인 욕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오해고 예.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도 80세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병원의 과실로 주부가 숨졌습니다. 자, 1심과 2심에선 이 선고한 1심과 2심에서 선고한 판결이 이게 대법원에서는 파기가 됐다고 하던데요. 김하은 아나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13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60대 여성이 요관 결석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네 번째 시술을 받고 며칠 뒤 갑자기 발열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내이자 엄마를 한순간에 잃은 유족들은 비뇨기과 병원장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유족들은 두 병원 모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게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약간 복잡한데요. 일단은 2013년에 있었던 의료 사고입니다. 60대 여성입니다. 2013년에 서울의 강남에 있는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네 번째 시술 뒤에 갑자기 열이 나면서 토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폐혈증 치료도 받았고 거기서 상태가 호전되자 잠깐 인공 기도를 빼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데요. 갑자기 과다호흡 증세를 보입니다. 담당 의사가 인공 기도 삽관을 권했고 가족들은 주치 설명을 듣겠다고 결정을 잠시 미룹니다. 7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다시 인공 기도 삽관을 하던 중에 이 60대 여성 숨집니다. 아이고. 가족들은 애초에 요로 감염과 폐혈증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병원 비뇨기과에 과실을 물었고 또 종합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응급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서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자, 이 의료과실 인정받기가 참 어렵다고 들었는데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일부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이 쇠석술 자체에 대한 과실은 아니고요. 다만 그 시술 후에 요로 감염이나 폐혈증 발생 가능성 또 대처 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게 과실이다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그 후에 발열과 구토로 대학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입원한 다음에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나빠져서 인공기도 삽관, 기도 삽관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 이 부분은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잘못이다.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은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자, 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일부 인정됐는데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은 일부를 인정을 했는데 이 유족의 생각은 뭐냐면 뭐 당연히 과실이 있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살아 있었으면 70세까지는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8년 6개월치 수입에 의해서 1억 100만 원여 정도가 된다. 이것을 손해배상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유족들은 우리 아내 또 엄마 최소 70살까지는 가사 노동을 할 수 있었으니 그거 계산해서 돈 보상을 해라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 이후 그 판단 이유 궁금한데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60세 넘으면 가사 노동이 어렵다. 허허. 이게 좀 양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참 저도 이렇게 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우리 법칙에서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특히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 가동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동 연한이요? 네. 사람인데? 이게 기계도 아니고 사람에게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굉장히 불만족스럽긴 한데 평균적으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몇 년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라고 평균을 내놓은 게 정해진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노동을 육체 노동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60세 정도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65세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로 65세까지도 인정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로 뭐 의료사고든 교통사고든 피해자분들이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설명드릴 때 정말 변호사를 탓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겪잖아요. 어차피 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안 나와버려요. 이야. 그러니까 농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요즘에 고령화가 돼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60세면 청년이거든요. 아우 당연하죠. 근데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 액수가 인정이 안 돼요. 야. 이 나이를 넘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게 이분에게도 1심 재판부가 60세 넘어서는 어차피 일해서 버실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드릴 야. 게 없습니다. 참고로 좀 약올리지만 죄송한 거 하나 여쭤볼까요? 예. 변호사는 언제까지 몇 살까지가 가동연한일 것 같아요? 저 왠지 평생일 것 같아요. 평생은 아니고 70세까지입니다. 가장 더 높습니다. 길어. 뭐 이렇게 길어? 글쎄요. 이유는 그냥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갑자기 막 좀 화가 나는데요? 의사도 70세로 나온 하급심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면 공인회계사 약사는 65세. 뭐 이렇게 길어 진짜? 댄스 변호사 가수. 때문에 좀 빈정상하는 그러니까요. 양쪽에. 소장님 지금 가운데 있고. 네. 제일 짧았던 게 댄스 가수 35세.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클론 강원래 네, 맞습니다. 씨가 그때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죠. 35세까지만 지금 수입처럼 볼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맞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알겠습니다. 자, 백 기자 그런데 방금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더 이게 깎였어요. 네, 2심에서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뭐 가동 연한에 대한 거는 동일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라고 본 1심과 동일하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1심 같은 경우는 총 4,8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2심에서는 이 병원 쪽에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해서 배우자 1,300만 원 그리고 자녀들에게 각각 500만 원씩 해서 4,800만 원이 또 3,3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 2심 모두 이 돌아가신 60대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는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지금 변호사 70세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엄청 화를 내세요 지금. 예? 야 지금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1심, 2심 재판부. 이건 세상에 사람에 대해서 가동 연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저 솔직히 처음 알았는데 그것도 좀 기분 나쁘고 60세면 가정주부는 끝이야.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요즘 진짜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돼가지고 무슨 경로당 가가지고 뭐 가시려고 하면은 너 저리 가 그런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과 법원의 기준도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회 상을 반영한 판단이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틀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역시 이런 뭐 가동연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법원이 쓰고 있으니까요. 가동연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사법의 특성상.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가동연한을 몇 년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사실 법원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일반 법감정에 여러 가지 그런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결정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유족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의 미들맨
대법원이 또 이렇게 또 전향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전향적인 판단을 과거에도 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무한정 따지지는 않고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60세로 육체노동 정해놓은 이유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환갑, 예전에 환갑 잔치했죠. 예. 그때는 사회적 정년이라고 봤던 그렇죠. 거죠. 요즘 환갑 잔치 한다 그러면 좀 비난받습니다. 환갑잔치 부르잖아요. 욕 먹습니다. 요즘 누가 환갑 잔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너 혼자 케이크 불어 그냥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아니 그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좀 따져봤어야지 그냥 옛날식으로 무조건 60세까지로 단정하면 어떡하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라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자, 소장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장님은 지금 워킹맘이시잖아요. 네. 이 가정주부 입장에서 네. 이거 진짜 좀 이건 영 아닐 것 같아요. 1심, 2심. 네, 저 말 안 시켜줄까 봐 걱정했어요. 이거 다 하세요, 저 그냥. 진짜 다 하세요. 너무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분도 화낼 수도 있지만 60세 넘은 여성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아요. 그래 사실은 가정 살림도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살림을만 해본 적도 있고 아이만 키워본 적도 있고 일을 한 적도 있지만 가정 살림이 훨씬 더 많은 기술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일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60대 넘은 여성들은 육아, 뭐 살림 아이들 키우기, 간병, 식당 일도 그렇지만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60대 넘은 남자분들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 예. 특히 가사노동이 이렇게까지 평가절하돼서는 정말 엄마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직업 같은데 그게 이렇게 평가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정말 목소리를 높이고 외칩니다. 진짜. 네, 정말 외치고 싶고요. 특히 60세 넘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다라는 거 법원이 좀 정말 현실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열받을 말씀을 하나 추가하자면 또 있어요, 열받을 때? 네. 이제 가정주부의 그 수입은요, 그 경제적인 가치는 가장 낮은 육체노동 수입으로 잡습니다. 세상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안 된다. 해보라고라는 거예요. 예, 예. 싸워. 아니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다. 바꾸시라고 나서서 저도 목소리를 낼 테니까. 그러시군요. 그러게요. 그건 진짜 너무 좀 그렇네요. 예. 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좀 전에 그 의사 변호사 70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분노하고 계신데 다 좀 자료는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결은 아닙니다만 전체 변호사 숫자에다가 60세, 65세, 70세 때 개업해서 일하는 변호사 숫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이 들어도 또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봐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법원이 뭐 그냥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기분 나쁩니다. 더 화나게 만든 것 같은데.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5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예쁜 딸을 얻은 박 씨 부부. 어렵게 얻은 아이인 만큼 딸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남달랐고 딸 역시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할 만큼 부녀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수의사로 일하는 남편, 아이와 함께 유기견 자원봉사를 다니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했고 그렇게 생긴 여유 시간을 오롯이 딸과 함께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물병원에 새로 채용한 수의사와 남편이 바람이 난 겁니다. 급기야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간 남편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딸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아빠를 잃은 딸은 우울증 치료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한다면 딸아이는 앞으로도 아빠를 만날 수 없는 건가요? 자, 지금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해봤습니다. 와, 그런데 진짜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이게 김하은 아나운서 그 아이 있잖아요, 아이 딸 지금 몇 살이에요? 이게 남편이 집을 나간 게 아이가 7살 되던 해였고요. 5년이 지난 지금 아이는 11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딸이 아빠를 따르는 것만큼 남편 역시 딸아이를 많이 아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제 가족들은 믿었다고 하는데요. 또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아이를 위해서 외도 사실을 용서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빠를 그리워하다가 아이가 마음의 병을 이렇게 앓게 된 상황에서 남편은 아이의 상태를 알고도 묵묵부답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빠가 계속 거부를 하면 딸이 정말 영영 아빠를 만날 수 없는 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야, 이거는 참 사연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백 기자, 이 딸 아이를 되게 어렵게 얻었나 봐요. 네, 이제 시험관 시술로 얻었다는 건데요. 두 사람 얘기를 좀 보면은요, 남편은 수의사고 또 아내는 약사였다고 합니다. 대학 선후배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계속 안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렵게 시험관 시술로 해서 결혼 5년 만에 딸을 낳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고 또 남편은 아이를 너무너무 예뻐하고 또 아이도 아빠를 정말 따라서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손 변호사님 혹시 네. 따님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따님 없으시구나. 그러면은 그 지금 이 집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보통 엄마랑 더 이렇게 친할 텐데. 실제로 자녀들이 엄마와 더 가까운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소통을 진행하다 보더라도. 근데 그거는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남편이 직업이 수의사인데요. 이 수의사이면서 이제 집에서도 이제 반려견, 반려묘 한 마리씩 키우기도 하고요. 또 이 아이가 이 반려동물 보고 자라면서 결국 동물도 좋아하게 되고 또 예. 동물을 좋아하는 아빠와 더 가까워진 거죠. 아하. 그리고 6살 되던 해에 그 TV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보다가 유기견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딸이.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좀 다정하게도 주말에 아이와 함께 그럼 유기견 보호소에 자원봉사를 가자. 어허. 이렇게 좋아하는 동물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자기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또 의사를 채용해서 주말에는 아예 일하지 않고 딸하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결국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딸은 아빠 같은 수의사가 되고 싶다면서 장래 희망을 정하기도 했죠. 굉장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딸을 사랑하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하는데 왜 바람이 났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뭐 내용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딸하고 유기견 돌보려고 수의사를 하면 월급 수의사를 채용했잖아요. 그 대상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부인이 보기에는 나하고는 사실은 이제 속 깊은 얘기를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살긴 했지만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어떤 뭐 죽음이나 이런 슬픔 앞에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새로 온 사람은 같은 직업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이도 비슷하다 보니까 교감을 훨씬 깊게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 직원한테 사실은 이제 그 감정을 혼자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밥을 먹으면서 상대방과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상대방도 남편에 대한 감정을 키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해를 해줄 수가 참 없는데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뭐 강아지도 고양이도 좋아하고 자기 딸도 좋아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어쨌든 굉장히 좀 비극적이네요. 예. 그래서 집을 나갔대요. 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뭐 남녀간의 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간 이후에 딸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딸까지. 그러니까 병원에 심지어는 딸이 아빠가 보고 싶어서 병원까지 찾아가는데도 딸에게 문전박대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연락이 없다가 이혼소장을 날렸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을 요구하면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무리 파탄이 났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아내도 잘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긴 합니다만 이 아내는 그래요. 마음은 그렇다고 합니다. 아빠 없는 딸 만들기가 싫어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제든지 집에 오면 용서해 줄 테니 돌아와 달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어떤 뭐 이제 부양료 이런 것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 이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예. 아, 백 기자, 뭐, 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 저도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이게 또 남편과 바람같이 핀 여자 이쪽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세상에. 얘기를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게 이 남편 내 언니와 낳은 아이만 내 아이다. 이제 그 전에 박 씨와 낳은 딸은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협의 이혼이 안 된다면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해서 이혼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소장님, 저는 이제 이 아이가 가장 걱정인 거잖아요. 근데 네. 세상에 날 그렇게 막 예뻐해줬던 아빠가
너 싫어 안 볼 거야. 야 이러면은 아이가 받을 마음의 상처라는 게 네. 상상도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아빠는 너무 좋은 아빠였잖아요. 7살까지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잘 놀아주는 아빠였기 때문에 아이는 정말 하늘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마음에서 아빠가 너무 그립고 슬프고 보고 싶고 근데 아빠는 마음이 바뀌었고 사실 이런 식의 거절감은 어른이 되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7살 때부터 13살까지 어떻게 보면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정서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기들에 이런 상처를 받았고 너무 슬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안감, 우울증, 무기력증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지금 받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부터도 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사춘기잖아요. 이 아빠가 왜 이러는지 그 딸을 정말로 사랑했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아마도 딸하고 이렇게 정서 교류를 하면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스란히 가장 큰 희생양은 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님이 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런 일 주변에 많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일이 많다니까 더 끔찍한데. 자, 손 변호사님. 아니, 근데 보통 이혼을 하면, 그러니까 배우자를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건 오케이. 자, 근데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왜 이렇죠? 특히 아이의 상황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 문자 메시지를 딸이 보내기도 하고요. 또 동물병원도 찾아올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보기도 했어요. 상황을 알았는데 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뭐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한다. 이 목적 때문에 아이도 멀리한 거죠. 그런데 이건 약간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조금 전 설명 나온 대로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혼자 이혼을 원할 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졌어요. 일단 졌어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파탄주의로 바뀌면 즉 누가 잘못했는지 관계없이 일단 지금 다 혼인관계가 파탄돼 있으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거를 증거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만나지 않는다. 세상에. 하지만 이거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뭐 납득할 만한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를 아무리 만난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그로 인해서 뭐 유지됐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 면접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이가 이미 틀어진 배우자와 의 어떤 접점이 생기면서 그게 불리하게 할 것을 걱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이 파탄주의를 가정할 때 설령 가정하더라도 과연 불리하게 작용하겠느냐. 이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남성은 그런 걱정까지 사소한 거죠. 예. 지금 아자님이 야, 그 동물병원 어디야? 빨리 불러 막 그러고 계세요. 지금 너무 화가 나셨는지. 양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 아이도 문제지만 그 내연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만약에 이게 이게 안 되면 얘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도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이 입장, 내연녀의 아이 입장에서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혼외자가 되는 거고 그 아버지가 인지를 한다라고 해서 내 자식이 맞다라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가족관계 등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게 이제 가정을 정상적으로 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기혼자이고 법적인 법률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 그러니까 내연녀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로도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외도로 집 나간 아빠, 아이가 원한다면 만날 수 있습니까, 손 변호사님?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면접 교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면접 교섭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에 권리고 또 상대방의 의무가 아니에요. 즉 이제 결국은 이 아버지 역시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의무도 있는 것이고. 의무도 있다. 네, 그리고 자녀도 역시 이 양육을 하지 않는 이제 그 사람을 만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딸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빠가 만나기 싫어한다.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따져볼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단순히 그냥 뭐 별거 중에도 이게 이런 절차를 다 밟을 수 있는 것이냐 또는 밟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등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혼한 후에도 면접 교섭은 권리이자 의무이거든요. 예. 양 변호사님 이거 좀 뭐 이 아빠 좀 처벌받을 수는 없어요? 좀 네, 뭐 이론적으로는 아이가 이제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니까 방임이라든가 정서적인 학대 같은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또 처벌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라는 과정에서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부양 의무와 관련돼서 부양료, 이제 과거의 부양료 같은 것도 이미 뭐 소비한 것들로 다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많이 금전적으로라도 남편이 배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소장님 마지막으로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당장 그냥 이혼해버려 막 또 이러신 분도 있고 절대 이혼해주지 마 하면서 막 팽팽히 지금 맞서고 계세요. 네. 마지막 정리 좀 네, 해주시죠. 저는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마지막 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11세면 아직까지는 아빠가 그립고 그리고 이제 슬프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러지만 이 시기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는 아마 냉담으로 바뀌고 마음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빠는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그때는 이미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거절감을 넘어서서 사람에 대한 신뢰감까지도 손상되었을 것으로 봐서 지금 기회니까 지금 아빠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를 어른들의 문제로 괴롭히지 않고 돌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여성의 경우에도 사실 자기의 마음만으로도 너무 괴롭잖아요. 예. 남편의 배신을 당한 거니까. 근데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더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다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내연녀와 그쪽 아이도 역시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가정을 일단 돌보면서 이 딸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무너진 딸을 어떻게든 살리는 것이 첫 번째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이쪽으로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등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쌍둥이 어머님인데 사진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사건반장은 편하게 보는구나. 너무나 재미있는 사건반장. 우리 둥이들은 항상 3시면 자니까 그나마 편하게 TV 시청하셨습니다. 자, 유리 환희입니다. 아유, 진짜 쌍둥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자, 그 어머니가 누구냐? 아유, 이거 뭐 거의 무슨 아이돌 가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예. 예쁘시다. 출산 후에 한동안 얼굴이 너무 부어서 셀카를 못 찍고 계셨다가 원래 체중으로 거의 막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셀카까지 찍어 보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쌍둥이 잘 키워 주십시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뭘까요? 고속도로입니다. 알레간 카운티의 한 고속도로인데요. 지금 차가 여러 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뭐야, 지금? 갑자기 뭐 보셨나요, 방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액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데요. 맞아요. 네, 도로 아래에서 갑자기 튀어오른 차량이 몇 초간 공중을 날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방금 이게 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한 다음에 다리를 가로질러서 넘어가 버린 건데요. 승용차가- 사고죠? 네, 사고입니다. 하늘 위로 떠올랐다가 다리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차가 땅속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옆으로 뒤집힌 상황입니다. 일단 저 운전자 괜찮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저 운전자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자 25살 남성이었는데요.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이 차를 멈추고 사고 현장에 와봤더니 남성이 파손된 차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시 남성을 도왔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남성 옆을 지켰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Everybody decided to just come out and help. Like no one ever thought about, with everything going on, no one even thought about that. That could have been the last day that he's seen his child. Being able to walk away from that and see your kid, it's a miracle and it's a blessing. 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음주 측정과 치료를 위해서 남성을 지역 병원으로 이송시켰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치료받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어갑니다.
지금 경비행기 같아요. 네, 한 남성이 경비행기를 몰고 있습니다. 하늘 위를 나는 경비행기 안에서 엄지를 척 들어 보이면서 지금 비행을 즐기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비행기의 프로펠러가 갑자기 멈췄다고 합니다. 지금 고장 난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문이 열려, 왜? 남성이 지금 카메라에 대고 경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고 말하는데요. 탈출을 하려는 걸까요? 갑자기 조정석 문을 열고 나오더니 그대로 아래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릴 것 같... 낙하산 있겠죠? 네, 지금 미리 낙하산을 메고 있었습니다. 경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진짜. 땅에 착륙할 때까지 셀카봉으로 자기 모습을 지금 직접 촬영하고 뭘 또 있습니다. 찍어, 또.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경비행기는 지금 구그림 언덕에 그대로 부딪혔고 그 사이 남성은 무사히 땅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I cut my finger pretty bad. Got my elbow. I'm just so happy to be alive. There's literally nothing. No anything. No water. I had a water jug in the back. Oh my gosh, dude. I have no idea where I am. 근데 이게 뭔가 냄새가 나요. 왜냐면 저거를 옆에서 찍어주고 있는 사람. 또 그렇고 네. 본인도 찍고 있고. 지금 셀카봉으로 계속 자기 모습을 자기가 찍고 있는 거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저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남성의 정책, 경비행기 조종사는 아닙니다. 알고 보니 미국의 올림픽 스노보드 선수 출신으로 구독자가 13만 명이 되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남성은 자기 유튜브 채널에 내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이 영상을 올려서 큰 관심을 모았지만 해당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과 항공 전문가들은 해당 영상이 조회수를 위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낡아빠진 경비행기에 낙하산을 메고 탔다는 사실 자체가 왠지 고의로 추락을 시키려고 했다는 것 같죠. 아니, 이 비행기가 국유림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막 불이라도 났으면 항공유 있으니까 불도 얼마나 잘 붙어. 그래도 민가에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연방항공청과 교통안전국이 공동으로 해당 비행기가 사고를 고의적으로 낸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남성은 성명을 통해서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서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 변호사님, 아니라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사실 목숨을 건 행동인데 과연 목숨 걸고 저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또 다른 또 유튜버들의 어떤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예. 저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호랑이입니다. 네, 유리창 너머로 호랑이 한 마리가 보이죠. 정말 금방이라도 사람을 공격할 것처럼 어슬렁거리며 유리창 너머를 노려다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 호랑이 우리가 좀 이상해요. 보실래요? 유리창 밖에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침대가 있네요? 예, 누워서 볼 수 있게, 이 호랑이를 볼 수 있게 한 호텔 객실입니다. 한 사파리 공원에 있는 호텔에서 객실 안에서 호랑이를 볼 수 있도록 호랑이 전망 객실을 만든 겁니다. 원래 여기는 동물원이었어요. 그래서 벵골 호랑이가 전시되어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거를 호텔 측이 호랑이회를 맞아서 체험 상품으로 관광객이 묵을 수 있도록 객실로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묵는 객실 손님은 저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호랑이를 바라보며 평온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평온하게 잘 수 있습니까? 네, 호텔 측 설명에 따르면 저 유리창이요, 안전을 위해 특수 강화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화제가 되면서 이 뜻밖의 동물 복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유리 가까이서 사람들이 뭔가 소리를 내면 호랑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평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현지 언론들은 호텔 측에 방음 수준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중국 정부도 객실 디자인이 호랑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상품이 이 적절한지 추가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화면 보시죠. 자, 예. 저 여성 보이는데 피부를 좀 자세히 보시면 녹색입니다. 녹색이에요. 얼굴만 녹색이 아니라 손도 녹색입니다. 저 여성도 스스로 자신의 피부색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휴대전화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좀 웃긴지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 마스크팩 같은 걸 얼굴에 발랐다가 얼굴에 녹색물이 들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셀프 태닝을 하다가 저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대본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 이날 자신의 피부 색깔을 구릿빛으로 만들기 위해 셀프 태닝 무스라는 걸 온몸에 발랐다는 건데
2시간 지나 피부를 확인했더니 저렇게 슈렉처럼 피부톤이 녹색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피오나 공주. 예, 그러니까요. 저 대본 씨는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녹색물 든 게 지워지지 않았다고 아이고, 하네요. 어떡해. 대본 씨는 평소에 자기 피부색이 너무 하얗고 창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셀프 태닝 무스를 바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날 태닝 무스를 특별히 많이 바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뭐 괴로워하진 않고 저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 아니 본인이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자, 다음 동물의 주인공인 영국으로 가보시죠. 어우. 네, 5살 난 버니즈 마운틴독 빈스입니다. 앞서가던 빈스가 어느 튀김 가게 입구 앞에 멈춰 서는데요. 누군가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지금 빈스가 입구 앞을 서성거립니다. 갑자기 점원이 가게 앞에 있는 빈스를 발견하더니 소시지를 내밉니다.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던 빈스, 점원이 내민 소시지를 얻어먹는데요. 감사의 뜻으로 아빠를 내밀어 악수까지 하고 나옵니다. 소시지를 얻어먹기 위해 튀김 가게에 들른 빈스의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 영상은 한 주 만에 390만에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완전 스타가 됐네요, 그럼. 네, 최근 들어서 이 강아지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평소 빈스는 2주에 한 번 정도 튀김 가게에 들러서 소시지 맛을 보는 정도였는데 빈스가 동네 상점을 구경하면 종종 점원이나 점주로부터 간식을 얻어먹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지역의 모든 상점 주인들이 빈스를 알아보고 간식을 챙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탈탈 털고 있구만요. 예? 견주 웨슬리 씨는 빈스가 최대 14곳의 가게에 들러서 간식을 얻어먹고 있다면서 나는 빈스를 호숫가에 데려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항상 시내로 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빈스도 자신이 유명해지는 걸 아는 것 같죠? 웨슬리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빈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SNS 스타가 된 덕분에 최근에는 각종 행사 초청까지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 이번에는 어떤 동물이 주인공인지 영상 보시죠. 저거 뭐죠? 돌고래입니다. 지금 한 남성이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야생 돌고래를 찍은 겁니다. 돌고래 한 마리가 코로 공을 튀기는 모습이 보이고요. 다른 돌고래도 꼬리로 공을 힘껏 차올리면서 공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공놀이를 해요, 고래가? 게다가 지금 돌고래들이 갖고 노는 저 공이 아니라 해파리입니다. 그러니까 돌고래들이 공을 튀기고 노는 것처럼 지금 해파리를 두고 장난을 치는 상황입니다. 축구공처럼 갖고 노는 저 해파리의 종류는 배럴 해파리라고 하는데요. 평균 몸무게가 32kg에 달할 정도로 무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가뿐하게 들어올리면서 장난을 치는 건지 참 신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저 광고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클로징 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는 2월 7일 월요일부터 사건 반장이 저녁 6시 10분으로 시간대를 이동합니다. 지금 썰전 라이브를 하고 있는 그 자리로 가게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 시간대를 3시간이나 뒤로 미룬다는 거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희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믿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2월 7일부터는 별이 6개. 이거 이렇게 하면 편했는데 말이죠. 6개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도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입니다. 다들 좋다던데. 팩트입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팩트로. 우르사는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팩트를 보면 우르사. 이래서 1등. 이 채팅창 보니까 좀 분위기 안 좋습니다. 이거. 예, 안 돼, 막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 벌써 좀 불안해지는데요, 이거.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방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내일은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